자, 이제 107쪽의 중간을 보면 부동산 가격 이론 해갖고 첫 번째 가치와 가격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와 가격은 첫 번째 의미의 차이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일단 가치라고 할 때는 이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장래, 즉 앞으로 얻게 될 편익,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다는 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우리 뭐라 그래요?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장래 얻게 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치는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이기 때문에 가치는 성격상 현재의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값이다. 또한 이때 편익에는 경제적인 편익도 있겠지만 비경제적인 이익까지도 포함하는 걸 편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에 비해서 가격의 의미가 뭐냐면 가격이란 이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 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우린 뭐라 그래요? 가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이 말을 바꾸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지불된 값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데 이미 과거에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미 지불이 완료됐거든요. 지불된이라는 말은 앞으로 지불이 될 것이에요. 이미 지불이 된 거예요. 이미 지불이 됐죠. 그럼 시점상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다라고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죠. 이와 관련하여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떤 말 나오냐면 가치란 미래의 값이며 가격이란 현재 값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가치는 현재 값이고 가격은 과거의 값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와 과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래와 현재라고 쓰는 바람에 틀렸던 기출문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치는 가격의 기초가 되거든요. 자, 가치는 가격의 기초이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토대, 바탕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무엇으로 표시한 거다?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값을 뭐라 그래요? 가격이죠. 따라서 가격의 바탕에는 가치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고 반대로 가치가 내린다면 가격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화살표를 잘 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바뀝니까?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까? 같은 방향으로 바뀌죠. 가치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고 가치가 내리면 가격도 내린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때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격의 바탕에 가치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치가 변동하면 가격이 변한다는 말은 맞자면 앞뒤를 바꿔서 가격이 변동하면 가치가 바뀐다라는 식의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격에는 가치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값이 뭐다? 가격이다. 그럼 가격의 바탕에는 가치가 깔려 있는 거 맞죠? 그러므로 가치 자체가 오르거나 내리면 결과적으로 가격도 오르거나 내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뒤를 바꿔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하여 가치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가치와 가격의 위치를 바꿔서 문장을 만들면 그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 말은 옳은 말이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가치가 변해서 가격이 바뀐다는 말은 맞지만 가격이 변해서 가치가 바뀐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격과 치, 한 글자 위치가 바뀐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 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만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면 가격도 오르거나 내린다. 이 말은 맞는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 해서 가치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틀린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셔도 문제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꼭 언제나 반드시 뭘 갖고 장난친다? 단기와 장기의 위치를 바꿔놔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론 배울 때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 물건의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지 않게 돼요. 이걸 가격에 왜곡이 발생한다. 또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된다. 이런 식의 말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하면 뭐가 돼요? 자, 단기가 나오면 가치와 가격은 불일치, 장기는 일치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떻게 출제가 된다? 단기와 장기 위치를 바꿔놓는다. 이 점 유념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더불어 이 가치는요.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이에요.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이다 보니까 가치는 주어진 시점이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같은 말로 바꾸면 일원적이라고 할까요? 다원적이라고 할까요? 다원적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개념이에요. 구체적, 객관적 개념으로 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존재하니까 다원적이다, 일원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왜 가격이 하나만 존재하냐고 말하냐면 여러분 어떤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거래 시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거래 시점. 그럼 거래 시점자가 나오면 가볍게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곰돌이 아파트가 있대요. 곰돌이 아파트가 2017년 1월 1일 날 2억에 거래가 됐대요. 근데 이 곰돌이 아파트가 또다시 2019년 1월 1일 날 3억에 거래가 됐고 예상하건대 2021년 1월 1일 날 4억에 거래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2017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이 하나하나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인 거래 시점인 거 맞죠? 그런데 2017년 1월 1일의 거래 시점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은 2억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존재한다. 일원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019년 1월 1일이라는 거래 시점에서는 실제 지불된 금액은 3억 하나만 존재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존재하는데 비해서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앞뒤를 바꿔놓은 겁니다. 어떻게?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개념이므로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반면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개념으로서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만 존재한다와 여러 개가 존재한다의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좀 더 교묘하게 말을 바꿀 때는 하나씩 집어넣어요. 어떻게? 가치는 주관적, 구체적 개념으로서 여러 개가 존재하는 반면 가격은 객관적, 추상적 개념으로서 하나만 존재한다. 이래 버리면 되게 헷갈려요. 오케이? 왜? 문장만 읽어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듯하게 보여서 뭐가 답인지 못 알아보게끔 하는 게 출제자의 능력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만약 외우신다면 철저하게 외우든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탕이 되는데 대충 이 정도 외우면 되겠지.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 그래놓고 또 다른 거 손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과 개론 과목은 물론 2차도 있지만 민법, 개론 1차 과목은 1차 없는 2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시험 볼 때까지 매일처럼 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아시겠어요? 그리고 2차 과목은 빠르면 한 6월, 그러니까 5월이죠. 5월쯤, 늦으면 7월쯤부터 2차 과목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아요. 2차는. 왜? 전부 다 외우면 되거든. 2차는. 외우면 되는데 민법, 개론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외우기만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외우려고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금방 또 잊어먹고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정리한 건데 이게 어디 있는가 우리 교재에서 확인 좀 해보죠. 그럼 107페이지에 가로 1번 의의를 보니까 첫 번째 줄에 가치란 끊고 장래 창출되는, 즉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오른쪽을 보세요. 맨 오른쪽 보면 가치와 가격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단기 동그라미 치고 가격이 가치와 괴리된다는 말 나오죠. 괴리된다는 건 일치, 불일치를 의미하고요. 오케이? 또한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며 그랬죠. 그럼 가격의 본질이 가치다 그 말은 가치가 가격의 기초가 된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장기 동그라미.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넘기세요. 그러면서 가로 2번에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보니까 가격의 본질은 가치고 가격은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 나오죠. 오케이? 또한 동그라미 2번에서 첫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한 말 나옵니까? 그래서 따라서 두 번째 줄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 말은 맞지만 이 문장에서 가격과 가치의 위치를 바꿔서 가격이 상승하면 가치도 상승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가치도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다. 또한 가격은 끊고 두 번째 줄에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란 말 나와 있죠. 더불어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가격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므로 끊고 두 번째 줄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세 번째 줄에 현재 값이란 말 있지요.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을 보면 첫 번째 줄 중간 가격은 실제 지불된 과거의 값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예상들은 현재 값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즉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걸 예쁜 말로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란 말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안 해드린 게 어디 있습니까? 책에 있는 거 다 했지 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나와 있죠. 근데 가치 형성 요인은요.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로 구성된 게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네, 잠깐 끊어볼게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있다면 가치 발생 요인도 있거든요. 근데 가치 발생 요인은 크게 유유상이 네 글자인데 유유상이가 뭐냐면 유용성. 자, 유용성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유효수요. 또 세 번째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권리의 이전성.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상, 이는 가치 발생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출제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 가치 발생 요인 맞지요? 유상이 4개에 가치 발생 요인을 써놨잖아요, 지금. 이걸 문제에서 가치 형성 요인에는 유상이가 있다 해서 틀린 적이 있어요.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은 다른 말이라고 이게. 근데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럼 이쁘게 문장을 만들면 가치 형성 요인이란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및 이전성이라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한다 라고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가 뭐냐면 앞뒤를 바꾼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럼 압축하면 이거잖아요. 형성이 발생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발생이 형성에게 영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요.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다 받는다는 건 교과서에서 잘 안 나와 있고 그러면서 그런 걸 외운 게 아니라 유유상 이런 걸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래 버리니까 이런 말 처음 들어보네 이러면서 또 무너지는 거죠. 아시겠죠? 형성이 발생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발생 요인을 주어로 삼고 싶으면 발생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해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 입장에선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발생 요인 입장에선 가치 형성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때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면 일반 요인 속에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나눠지고 한 수십 가지가 또 나열됩니다. 근데 왜 안 쓰느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괜히 외우지 마시고 다만 가치 형성 요인에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있는데 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특성. 가치 형성 요인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십니다. 첫째, 유관성. 유관성은 다른 말로 상관성. 즉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가변성. 가변성은 다른 말로 유동성 또는 변동성. 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상호 관련이 있다면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에 포함되는 건 맞죠? 근데 이 가치 형성 요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다? 유관성,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뭐죠? 상호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상호 관련이 있다는 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요인이 모여서 함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는 가치가 형성될 수 있기 없기. 없기가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가치 발생 요인인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하여 부동산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 OX. 맞잖아요. 상호 결합에 의한다는 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두 가지 문장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국어를 잘 해보세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나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이나 상호 결합에 의하여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은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개별적이다, 독립적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럼 부동산 가치 형성률은 개별적,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결합 관계에 있다. 또는 상호 지역, 개별 또 그 일반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이 처음에 한번 들어보고 곧바로 뭐 이해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말을 제가 1, 2월, 3, 4월 반복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는 계속 익히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나겠죠. 근데 반복이 결국 생명이죠. 반복밖에 없어요, 지름길은. 자, 그러면서 여기 유유상인데 예전의 패턴은요. 가치 발생 요인에 뭐뭐가 있어? 알아? 이렇게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해놓고 1번 유용성, 2번 유효수요, 3번 상대적 기소성, 4번 이전성, 5번 효율성. 답은 효율성은 없잖아. 근데 웃긴 건 유유상의를 외우지 않아 오면 효율성이란 말도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뭐 틀린 말 같이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틀리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이게 옛날 패턴이었다면 요새는 말뜻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말뜻은 아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유용성은 영어로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효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제론과 시장론을 설명할 때 효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물건의 소비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을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효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효용이 높다 이 말은 소비를 통한 만족감이 크다, 높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백화점에 가셔서 넥타이와 뭐 와이셔츠를 구입을 하셨는데 집에 와서 뜯어봤대요. 뜯어보니까 내가 눈이 삐었지 어디서 이런 와이셔츠를 구입했을까? 이 말은 효용이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근데 넥타이를 보면서 와 정말 이 가격에 이런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니 오늘 득템한 거야 라고 했다면 효용이 높은 거죠. 오케이? 근데 그 효용의 의미를 또한 물어봤더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소비자 입장, 물건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물건의 소비를 통한 만족이 되겠지만 물건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만족시키는 능력 아닌가요? 입장 잘 보시라고. 재화가 뭐죠? 재화? 물건. 우리 수요 공급 배울 때 재화와 용역 그러잖아요. 재화는 물건, 상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특정한 물건, 어떤 재화의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이지만, 오케이? 그 재화, 물건 입장에선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건 입장에서는.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이대로가 문제예요, 이대로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문장이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현장 가서 그걸 봐봐요. 뭔 말인지 알긴 하겠나 이걸.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입장을 잘 따져보라니까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소비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이고 효용이 물건의 입장에선 인간을 만족시키는 능력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 가치 발생 요인 중 유용성, 즉 효용이란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라고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익히지 않는 이상 현장 가서 보면 맨 땅에 헤딩이에요, 진짜. 뭔 말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이지만요. 개론은 내용이 어렵다, 말이 어렵다. 말이 어려운 내용, 그 문장이. 근데 이 문장들을 전부 다 익히지 않으면 현장 가면 배운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식, 느낌 자체가. 내가 뭘 배웠냐, 1년 동안? 이런다고. 근데 이런 다양한 문장을 많이 익히고 알고 가신 분들은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맨날 하던 거 나왔다 그러면 푸는 거야, 이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업은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맞추게 하는 수업이 진짜 수업이지, 쉬운 것만 해가지고 이해만 되면 뭐해? 문장이 뭔지를 모르는데. 아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걸 이해해봤자 문장이 뭔 뜻인지 알지 못하면 문제는 못 푸는 거죠.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쉽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합격을 시킬 것이냐. 합격시키려면 수준 있게 강의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쉽고 재밌는 수업을 듣고자 하면 그렇게 수업 듣잖아요. 아니 봐봐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쉽고 재밌는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할 것 같으면 누가 떨어지는데. 아시겠어요? 합격하는 사람 금년에도 왜 합격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많다고 하더라도 27만 명은 떨어진 거예요. 30만 명 중에.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고 재밌는 수업? 그걸 합격할 것 같으면 27만 왜 떨어지는데? 아시겠어요? 내용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효 수요는 아시죠? 우리 경제론 할 때 배웠잖아요.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은 반드시 구매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급 능력을 갖춘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나요? 그래서 제가 유효라는 말의 뜻은 뭐뭐 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유효 수요는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어제 그 부동산 대책 발표됐죠. 근데 투기 지역 내에서 우리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출 자체가 금지가 되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남의 돈을 끌어올 수가 없겠죠. 그럼 그만큼 구매 능력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이럴 때 이제 예쁘게 말하면 이번 12, 16 부동산 대책은 유효 수요를 완화 또는 약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은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매 능력, 대출을 금지시키면 구매 능력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결과적으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근데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분과 손해를 보는 분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익을 얻는 분은 정책을 잘했다고 할 것이고 또 손실을 보는 분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상대적 희소성 이것도 처음 나올 때 우리 수험생들이 이랬어요. 문장을 보고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희소. 여러분 희소하다는 건 이게 흔하다, 귀하다. 귀하다, 뭔가 남아돈다,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요령, 문장이 되게 길게 나오지만 중간이나 마지막쯤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나오면 그냥 희소성을 답으로 하시면 돼. 근데 월랑 문장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선 직업도 아닌데 그걸 언제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선 그냥 길 문장 나올 때 마지막쯤에 뭔가 부족해요 라고 나오면 희소성을 답하셔도 그걸 갖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단 말 나오면 뭐가 답이라고요? 희소성. 오케이? 그래서 주로 나왔던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은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인간의 욕구나 욕망에 비하여 그 욕구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재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게 희소성이야. 근데 지금 듣고도 문장 기니까 좀 부담이 갈 거 아니요? 근데 마지막에 부족한 상태, 부족하다 말 나오면 정답은 희소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전성은 내용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전성도 가치 발생 요인에 속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지. 얘를 물어보는 건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가끔 나올 수 있지만 기출에서 얘를 물어보는 건 시간 낭비예요. 아시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전은 권리의 이전, 권리의 이전. 예컨대 곰돌이가 돈을 주고 어떤 땅이나 건물을 샀대요. 근데 그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돼야 가치가 발생하는 거지. 내가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있지. 대가 지불하더라도 권리가 나한테 넘어오지 않는다면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권리의 이전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전성을 물어본 바가 없다. 종류로만 외워두자.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가격 이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시면 부동산 가격제 원칙 나와요. 그런데 재원칙 할 때 재는요 한자로 여러 재거든요. 그래서 이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들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한자로 얘기하니까 재원칙이다 그래요.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냐고요? 그 설명 안 하니까 원칙 이름이 재인 줄 알아요. 원칙 이름이 재인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복수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최유효 이용 원칙 하나만 써놨잖아요. 인문서다 보니까 가격 원칙이 13가지가 넘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체계도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체계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과서에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면 그림이 이렇게 안 나와요. 제가 제 임의대로 체계를 잡은 체계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중앙부에 위치한 원칙이 뭐예요? 최유효이용 원칙 맞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부동산 가격제 원칙 중 가장 중추적 또는 핵심적인 원칙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최유효 이용은 제가 예전에 부동산 총론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한테 6주 전은 6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읊어본다면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합리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를 말한다라고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최유효 이용은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 나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을 뭐라 그런다? 최유효 이용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최유효 이용이 가장 중추가 되고 핵심이 되는 원칙이라면 나머지 원칙들은 모두 최유효 이용 원칙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원칙들을 구분할 때 직접 관련 원칙과 간접 관련 원칙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써놓은 게 뭐냐면 저 그림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웬만한 원칙은 전부 네모칸으로 쌓여져 있죠. 근데 딱 두 가지 원칙은 네모칸이 없을 거예요. 그 네모칸 없는 두 개의 원칙이 뭐죠?
대체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 맞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네모칸이 없는 건 최유효 이용 원칙과 간접 관련이 있는 원칙이. 그럼 나머지는 모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대체하고 수요 공급만 간접이고 나머지는 직접이니까 굳이 직접 관련 원칙은 외울표가 있기 없기. 없기. 대체 수요 공급만 간접. 그럼 나머지는 모두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구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서 최유효 이용을 우리 족보를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 최유효 이용을 나라고 본다면 위쪽에 있는 경우는 삼촌이에요. 삼촌, 작은 아버지들. 그 아래쪽은 조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제가 왜 따지고 있느냐? 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조카나 작은 아버지와 관계가 밀접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내 형제 자매와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오케이? 근데 가장 가까운 위치에 뭐가 있어요?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죠. 저 그림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저게 제가 마구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자, 바로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변동과 예측의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케이? 또는 이런 말도 가능해요. 최유효 이용 원칙의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예변,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외부와 내부가 있잖아요. 외부와 내부. 그 말이 뭐냐? 어떤 부동산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인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외부 기준 원칙과 내부 기준 원칙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뜻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분만 먼저 해보자. 그러면 외부 기준 원칙에는 경외적이죠. 앞글자 따면 경외적이잖아요. 경쟁 외부성 적합. 인문서에 지금 없어요. 오케이? 걔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그럼 경외적 세 글자는 외부야. 그럼 내부는 뭐냐? 기균수수. 기균수수잖아요. 앞글자 따면. 그럼 기균수수는 내부고 경외적은 외부예요. 근데 보통 시험에 경쟁 원칙까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경쟁이 없다고 보면 외적이죠. 외적이니까 외부지. 외적이니까 외부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기균수수 네 글자는 무조건 뭐다? 내부다. 그러면 제가 왜 경외적과 기균수수를 각각 외부, 내부를 각각 구분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섞어놔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컨대 기여의 원칙은 내부적 기준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달리 이런 문장 나온 적이 있다고. 잘 봐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기출문제에서 기여의 원칙은 내부와 관련된 적합의 원칙과는 달리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긴 문장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틀려 있는 거야. 여기 잘 보면 적합은 외적이잖아요. 외적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그렇죠. 근데 내부와 관련된 적합의 원칙 그랬잖아요. 그럼 적합은 외부 기준 원칙인데 내부 관련 원칙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체가 맞다, 틀리다. 틀리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평상시에 국어가 안 되니까 연습을 안 해보시니까 이거 이제 뒤에 한 두 줄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핵심인데 그래서 끊질 못하고 끝까지 다 읽어버려. 다 읽어버리니까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못 잡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러다고. 이미 상대방 출제자는 앞부분에서 야 적합은 외부야. 나는 근데 내부 그랬어. 이걸 잡아서 틀렸다고 해야 돼. 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데 수험생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야 이게 뭐가 무슨 말이냐 이게 얘가 지금 뭘 낸 거지? 이런 거 난 본 적이 없는데 이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외적은 외부고 기균수수 네 글자는 내부 기준 원칙이다. 일단 지금은 제가 내용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구분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가격제 원칙의 체계도는 지금 인문이지만 자꾸 그려보셔요. 그려보시고 그림의 의미가 뭐다. 첫째, 네모칸 박스가 없는 건 최유효 이용 원칙과 간접 관련 원칙이다. 오케이? 또 변동과 예측의 원칙은 최유효 이용 입장에선 형제 자매이므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칙이다. 또한 경외적, 경쟁, 외부성, 적합 세 가지는 외적이기 때문에 외부 기준 원칙이 되고 기여, 균형, 수익, 배분, 체증, 체감, 기균, 수수 네 글자는 내부 기준 원칙이 된다. 일단은 그 체계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 체계의 구분만 가지고도 한 문제는 건질 수가 있어요. 네, 불행한 일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어요. 여태까지 안 나왔는데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시험 문제에서도요, 30년 동안 안 내다가 처음 나온 문제들 꽤 있어요. 그래서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출제자가. 야, 개론 아니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개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인망시로 훑어서 공부를 하셔야 이제는 좀 점수를 얻지 않겠나.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낮아졌는데 부피가 넓어져가지고 아주 학습하기 좀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에 보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오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 분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의 영향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A라는 상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이 상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 그럼 이 자체가 감정평가를 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때 A 상가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부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 상가 자체에 대해서 이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만약 상가를 둘러싼 주변의 다른 부동산을 환경이라고 말해요. 환경. 주변의 다른 부동산들이 바로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A라는 상가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요, 나는 신축 건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다른 부동산 환경들이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들이라면 그 낡은 건물 중고 부동산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신축 건물인 A 상가의 가치가 깎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것은 결국 A 상가라는 물건 내부의 하자 때문입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입장이라면 이 상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이 상가 내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자 하겠습니까? 상가 값어치에,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지역 분석이라면 이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의 선행함이 일반적이다. 즉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선행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감정평가사 입장에선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 자체를 평가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그 물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함이 일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봐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그 대상 부동산 내부에 대한 분석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분석의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의미가 뭐라고요? 예, 환경의 영향 분석이다.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 부동산, 그 물건에 대한 분석이에요. 대상 부동산 내부에 대한 분석을 우린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게요.
여러분이 항상 공부하실 때 감정평가를 공부하면 내가 감정평가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A라는 상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가 건물 내부에 대한 분석 이전에 이 상가라는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자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선행하며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 후행함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상식적으로요.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지역 분석과 그 물건 내부에 대해 분석하는 개별 분석을 비교한다면 분석의 범위가 어느 쪽이 더 넓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분석의 범위가 더 넓겠지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고 그다음 종합적 분석이며 전체적 분석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분석보다는 개별 분석은 범위가 좁잖아요. 그럼 거시의 반대가 뭐유? 미시지. 전체의 반대는 부분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분석은 성격상 미시적 분석이며 부분적 분석이고 구체적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잠깐 우리 복습 좀 해봐요. 우리가 가격 지원책 체계도를 그리면서 내용 설명은 전혀 없었지만 최소한 외부에 적용되는 원칙이 외적인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 아닙니까? 그럼 지역 분석은 외부에 대한 분석이니까 지역 분석에 적용되는 가격 원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외적이 답이에요. 외부성 및 적합의 원칙이 적용된다. 오케이? 그런데 그 대상 부동산, 그 A 상가 내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 아닙니까? 그럼 내부 기준 원칙은 기준 수수이지만 그 중에 대표가 균형이에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 어떻다? 지역 분석은 가격 원칙 중에는 외부성 및 적합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지역 분석의 목적은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및 구체적 가격 판정,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표준적 이용의 뜻은요. 대부분의 이용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농촌 있죠.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농촌 지역의 모든 부동산이 농업 용도로만 이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농촌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농업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의 이용을 뭐라 그런다? 표준적 이용이다. 예컨대 우리 그 랜드프로 노원 학원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라면 이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인근 지역에 부동산은 대부분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상업용이 바로 뭐다? 표준적 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격 수준이란 말이 뭐냐? 보통 이런 말 쓰죠. 야, 네 동네는 그 7층짜리 상가 건물이 가격대가 얼마나 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가격대를 뭐라 한다? 가격 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지역 분석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가격 수준이 가격대라면 구체적 가격. 자, 예를 들어보죠. 이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6층짜리 업무용 빌딩이 예컨대 20억대 내외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면 20억대 내외가 가격 수준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구체적 가격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이 고시학원 건물의 가격은 21억 6,950만 원이다 라고 파악하는 걸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대는 20억대인데 이 건물의 구체적인 가격은 22억 6,500만 원이다라고 판단하는 걸 개별 분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농촌이라고 해서 다 농업 용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농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표준적 이용을 한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이 농업 용도인데 어떤 건물이 있거나 어떤 땅이 있다고 할 때 이 건물, 이 땅은 개별 분석의 결과 오히려 농업 용도가 아닌 상업 용도로 이용함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야, 이 근처 대부분의 땅이나 건물은 농업 용도로 이용이 되는데 이 건물 또는 땅은 농업 용도가 아닌 상업용이나 주거 용도가 가장 바람직하네 라고 판단하는 걸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암기법, 옛날 암기법인데 요새는 그게 잘 안 통해요. 선지표 후계차 암기법이 있거든요. 선지표가 뭐냐? 선행한다. 지역 분석. 표는 표준적 이용. 아시겠죠? 후계체는 후행한다. 개별 분석. 최는 최유효 이용. 아시겠어요? 근데 이 암기법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가 않은 게 지금은 그렇게 얄팍하게 안 나오니까 다만 심리적 위안을 위하여 선지표 후계체. 이게 뭐죠?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며 표준적 이용의 파악이 목적이고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며 최유효 이용의 파악이 목적이다. 선지표 후계체.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교재를 통해 확인 좀 할게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지역 분석의 뜻 나오죠. 그래서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갖는가, 또 특성이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세 번째 줄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다 라고 나오잖아요.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파악.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표준적 이용이란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 대부분의 이용이 뭐냐? 이걸 표준적 이용 그래요. 근데 2번에 보면 개별 분석 나왔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라고 써놓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내용도 굳이 외울 건 아니지만 지문에는 종종 등장하는 지문 표현이니까 좀 자주 반복해 읽어보실 만한 값어치는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굳이 3번까지는 아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분석까지 가볍게 마무리 지었고 그 감정평가 3방식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는 약속해야죠. 복습을 열심히 한다. 약속합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